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이상민 교수입니다. 전공은 상담 심리고요. 주로 발달 심리라든지 인간 발달 혹은 상담 이론 이런 것을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 이야기할 내용은 인간의 이해이고요.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1과 첫 강좌,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좌로 나눠져서 첫 번째 강좌에서는 생애 발달과 상담에 있어서 출생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청소년기까지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인간의 이해 2 강좌에서는요, 그 청년기부터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노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가 강의하는 동안 집중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자로 일할 때 내담자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접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로 여기서 소개할 것은 전생의 발달 심리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Life Span Development Psychology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발달 심리학의 모형 자체는 인간의 발달은 전생에 의해서 발달한다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체 발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기어다니다가, 그러다가 처음엔 기어다니지도 못하죠. 그러다가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다음에 달리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그 신체가 발달하는 것처럼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발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강좌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심리적인 발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지적인 발달, 예를 들어서 삐아제가 이야기했던 인지 발달도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인지 발달도 이야기 약간 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주로 심리적인 발달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거를 학습해서 상담자로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0대에 유지하고 있는데요. 50대 같은 경우 사실상 발달 단계에 있어서 생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기에서는 어떤 발달 과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발달 과업을 만약에 이룩했다거나 그 다음에 성취했거나 성취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발달은 맥락과 환경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면적이고 다양한 원인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령을 갖다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 볼 듯이 이제 생활 연령, 출생 후에 지나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나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연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이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나이가 60인데도 여전히 젊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죠. 건강치에 따라서 이 생물학적인 연령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연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특정 시점에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 유형의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와이프 있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는 부모만 있겠죠. 자녀는 없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사회적인 연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심리적 연령이 주로 우리가 얘기할 텐데요. 이 강좌에서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측정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본능적인 거, 욕구 같은 거는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심리적 연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 강좌에서 포인트 아웃 할 것은, 제가 주로 강조할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그 발달이 전 연령별로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잘 발달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체 발달이 되게 잘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튼튼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체가 튼튼하듯이 심리적인 것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었을 때 더 심리적으로 튼튼한지, 그 다음에 청년기 때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나무 숲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대나무 숲이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익명으로 자기의
걱정이라든지 고민거리라든지 이런 걸 올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올라온 사연을 갖다가 그 12개 대학의 대나무 숲에 올라온 글을 크롤링을 통해서 한 10,000개 정도의 글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은 총 30,000개 이상의 대학 중에 지역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선정을 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대학교, 네, 제가 속해 있는 고려대학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대 같은 경우, 여자대학 같은 경우 누적 개선물이 30,000물 미만임에도 불구하고도 거기도 따로 포함시키면서 대나무 숲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대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학업이라든지 혹은 취업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 대나무 숲에 있는 아이들의, 대학생들의 이런 그 고민거리를 살펴보니까 학업과 진로 관련된 글은 뒤에 순위에 있었습니다. 10위 안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거의 9위, 10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1위는 결국은 친구, 그다음에 2위는 생각, 3위는 사람, 그 다음에 4위는 마음, 그 다음에 5위는 사랑이라는 이러한 것들의 주로 대학생들이 이야기하고 고민거리로 거기다 올렸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보시면은 이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 2.7%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대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관계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관계 문제를 관계로 풀지 못하니까는 어떤 면에서 익명으로 거기에다 고민거리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사정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 못했더니 친구 만들기가 어렵네요. 네. 후배를 완전히 밑바닥 보듯 행동하는 조교 때문에 휴학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관계에서의 힘듦, 그 다음에 관계에서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대학생 고민 1순위는 취업이 아니라 주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통 아시겠지만은 이 대나무 숲은 또래 사회의 소통 창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익명으로 이해할 때는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무한 경쟁에서 내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 걱정이 되니까 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익명으로 자기의 불안감을 갖다가 표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발달 단계로 봤을 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출생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러한 인간관계를 맺은 게 어떻게 발달 과업에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영아기의 것을 먼저 볼게요. 이게 영아기는 제가 약간 임의적으로 나눈 거긴 한데, 출생서부터 해서 2년, 그러니까 24개월로 보면 될 거고요. 이때 주된 발달 과업은 신체적인 거로 봤을 때는 감각과 지각 및 운동 기능의 성숙이라든지, 그다음에 감각 운동 지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신체적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관계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죠. 눈을 맞추는 거라든지 이런 걸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자폐의 그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애착입니다. 영어로는 attachment라고 하는데요. 이 애착에 대해서 주되게 얘기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중심 과정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사회적 위기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뢰 반대로 신뢰가 아니라 신뢰냐 혹은 불신이냐. 그러니까 과연 내가 제가 처음 만난 그런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발달 과업에 완성할 수 있느냐 완성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착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겠습니다. 애착은 타인과 특별하고도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엄마하고 애착이 안 됐나 봐. 혹은 뭐 얘는 뭐 엄마하고 애착이 되기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애착이 됐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이 애착에 대한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존 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발비 같은 경우는 애착 행동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애착이 어떻게 내적 작동 모형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시기라는 게 있는데요. 네, 로렌츠의 각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새들이 맨 처음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대상이죠. 그 대상을 갖다가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임프린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만나는 첫 번째 대상에게 애착을 느끼고 거기를, 그거에 맞춰서 간다라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조금 지난 다음에 바로 얘네들이, 저 대상이 나한테 그 애착의 대상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각인이라고 하고요.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애착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착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헨리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숭이 실험은 그 원숭이한테 두 가지 다른 조건을 줬습니다. 한 조건은 원숭이가 태어나자마자 따뜻한 그런 담요에 그 중심이 돼서 환경이 담요죠. 그런 환경이 있는 반면에 다른 환경은 가시, 그러니까 철사 같은 것이 있어서 굉장히 이게 만져도 되게 따갑고 아프고 이런 거죠. 반대는 담요니까 굉장히 안 아프고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두 가지 다른 조건에서 자라나는 원숭이들이 어떤 식으로 향후에 그 모습을 보이느냐 했을 때 애착이 잘 된, 그러니까는 담요같이 따뜻한 그런 걸 갖다가 자라난 환경에 있는 원숭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변 훈련도 하고 자기가 그러니까는 오줌도 싸고 똥도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반면에 철사가 있는 그런 부모, 철사 부모죠.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는 담요 부모라고 합시다. 담요 부모가 있는 그 원숭이와 다르게 철사 부모와 함께 했던 원숭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중에 자기 배변 훈련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동료 원숭이하고도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야기했던 것이 할로우가 얘기하는 것은 주로 원숭이마저도 결국은 따뜻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거에 애착을 갖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착 발달 단계 5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출생 처음에서부터 3개월까지는 빨 것, 먹을 것, 쥐기, 웃기, 빤히 바라보기, 껴안기, 울기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 애착 단계라고 해서 열심히 눈 쫓아가고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같은 경우는 낯선 사람보다는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엄마에게, 주로 엄마라면 엄마겠죠. 엄마한테 익숙하게 반응하고요. 6개월에서 9개월 같은 경우는 애착 대상한테 조금 더 가려고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 그런 안정기지 애착 단계라고 하고요. 9개월에서 12개월 같은 경우는 애착 대상에 대해서 내적 정신표상을 형성하고 스트레스 받았다는 실험을 저자할 때도 주악륙자가 전형적인 반응, 그러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러한 반응을 하는, 그래서 이때 애착관계 작동 모형이라는 게 최초로 나타나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애착 대상이 충족할 수 있도록 매우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목적 수정적 동반관계를 창출해내는 중요한 능력을 습득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심지어 원숭이 같은 경우도 담요 부모가 있는 게 철사 부모와 완전 다르게 발달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자연스럽게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그런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어떠한 애착 유형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실험들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낯선 사람 상황 실험이라는 건요, 제가 여기에 유튜브 그 링크를 보냈는데요, 여기 적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 유튜브 링크를 잘 보시면요, 4가지 애착 패턴이 발견됩니다. 저희가 이제 애착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애착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이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낯선 상황 실험에 보면은요, 어떤 실험이냐면요, 유치원에 아이를 처음에 데려갔을 때, 그러니까 낯선 상황이죠. 애가 한 번도 유치원을 다니지 않다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갔는데 처음 갔을 때 아이가 보이는 반응을 가지고 그
이 애착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갖다 처음 어린이집 데려갔을 때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어떨까요? 당연히 약간 불안해 하겠죠. 그죠? 분리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엄마는 떠나고 나서 처음에는 힘들어 막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있다가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오면 어떨까요? 엄마 그러면서 반갑게 아이가 뛰어와서 엄마한테 매달리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안정 애착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낯선 상황 실험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처음 보냈는데 별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낯선 상황에 대해서.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엄마가 다시 왔을 때 어떨까요? 반가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별다른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별다른 접촉에 대한 그런 것도 별로 보이지 않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불안 회피 애착형이라고 합니다. 요에 반해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불안 저항 애착형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엄마가 거기 데려가죠. 낯선 상황에 데려가면 일단은 되게 힘들어요.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자주 매달리거나 엄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육자가 떠났을 때도,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불안해하겠죠. 스트레스 보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양육자가 다시 돌아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화를 내거나 혹은 크게 울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불안 저항형 애착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또 재밌는 거가 여기 혼란 애착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때는 불안 회피형, 그러니까는 엄마를 모른 척하거나 그 다음에 별로 무서워하지 않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불안 저항형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불안 저항형 애착형이라고 하죠. 여기 낯선 상황 실험인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유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렸을 때 이런 유형이 가진 애들이 결국 자라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이 패턴 그대로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안정 애착형 같은 경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맺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처음에는 약간 조금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살피고 뭐 인상 현상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조만간 조금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불안 저항형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괜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관계 자체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불안 회피형, 회피입책이라고 하는데요. 회피형 애착은 인간관계 자체를 회피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떨까요? 모든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의 이 애착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시기에는 부모가 안정 애착을 줘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부모가 안정 애착을 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시간을 그 사람의 돌봄 속에 보냈는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돌봄,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그 질과 책임감은 어떤가? 그러니까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오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퀄리티가 되게 중요합니다. 애가 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달래줘야겠죠. 그 다음에 아이가 배고프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유를 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이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주고, 그 다음에 애가 웃을 때 방긋방긋 같이 웃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쏟은 정서가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애착이 안정적이 되느냐 아니면 굉장히 불안형이나 회피형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1년, 2년 태어나자마자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 애착을 되게 중요시해서 성격 형성 자체가 3세 이전에 모든 게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과장된 면이 있죠. 저희도 알다시피 뭐 성격이 좀 청소년기 가서 바뀌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프로이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만큼 이 어린 시절 영아기에 3세 이전 요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력을 바치고 전생에 걸쳐서 이 애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성인 애착도 얘기하는데, 이 성인 애착이 결국은 어린 시절의 애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인에서도 이런 애착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부모가 됐을 때의 자녀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정애착이 있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친밀감과 독립적인 욕구를 잘 조절해가지고 자녀와 관계도 잘하고, 그 다음에 아내하고 관계도 잘하고, 남편하고 관계도 잘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불안정애착, 거부 회피애착, 그다음에 두려움 회피애착 같은 경우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애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상담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담자는 이 사람이 지금 어린 시절의 애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성인은 어떤가,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무조건 애하고 함께 있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꼭 그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좋은 환경에 노출시켜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좋은 환경이라는 게 뭐 머리가 좋게 하려고 뭐 영어 환경이라든지 좋은 음악을 틀다든지 이게 아니라요. 따뜻하게 얘한테 반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부모가 처음 돼서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 자체가 지금 서로 갈등이 있거나, 아내하고 남편이 갈등이 있으면은 아이한테 초점을 못 맞추는 경우,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은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적어도 저는, 부모가 된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본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경우 본인들이 건강해야겠죠.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헤드스타트 연구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러면 과연 이 아이가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태어나 가지고 애착하는 경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애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일찍 보내는 거죠. 어린이 일찍 보낸 경우, 이걸 갖다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요. 정말 재밌게도 이것도 똑같아요. 그 철사 부모 원숭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다음에 담요 부모 그 원숭이가 있었는데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헤드스타트에 간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환경이죠. 거기 간 곳에서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하나당 뭐 아이가 두세 명 정도 있는 경우, 훨씬 더 이 선생님이 아이한테 더 어떻게 될까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선생님 한 명당 아이가 7, 8명 있는 경우하고 완전히 다른 퀄리티의 애착 유형을 보이는 것을 연구에서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퀄리티라는 거죠.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한테 잘 대응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일단 행복해야겠죠. 자녀를 키우는데 무조건 언제든지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행복하고 자녀한테 많은 애정을 쏟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프로이드는 분리불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separation anxiety라는데요. 특히나 애정 대상이 상실될 경우에 감정의 표출로 간주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요게 아시겠지만은 다양한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애착 대상하고 떨어질 때 이게 낯선 상황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좀 안정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분리불안 장애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렸을 때, 그러니까는 엄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잘 눈 마주치고, 그 다음에 애가 원하는 욕구가 뭔지를 잘 반응할 경우에는 이런 분리불안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더블 바인딩 메시지라고 얘기하는데 이중적인 메시지를 주는 경우 있어요. 사랑해, 사랑해, 말로는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 그죠? 아이 같은 경우 혼란이 일어나겠죠. 진짜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건가? 믿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불안 거부형 같은 그런 애착 유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분리불안 장애가 일어나고 생애에 걸쳐서 굉장히 어떨까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니까 힘들어지는 게 보일 수 있죠. 바이비 같은 경우는 분리를 경험한 아동 반응을 3단계로 보여줬는데, 첫 번째는 저항의 단계예요. 급속적으로 비통함과 울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망 단계, 이제는 이제 무감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육자의 관심을 상실하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걸 봐서 애착에서 벗어난 디태치먼트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DSM-5의 분리불안 장애라고 얘기하고요. 가정이나 자신의 애착을 가진 사람과 이별하는 것에 대해서 발달적으로 부적절하고 과도한 불안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실은 애착이 나중에 여러분들 뭐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분리분해 장애, 어렸을 때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왜 맨날 과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사실은 과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상담자로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걸 발달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잘 살펴보고 거기에서 어떠한 그걸 갖다가 그 발달 과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 가지고 상담에 적용하는 것은 핵심적인 상담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뭐가 있을까요? 현재 지금 부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생각할 때 자기의 부모가 어떻게 그 상호작용했느냐,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혹은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부부관계의 핵심은 자기 이해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나를 먼저 잘 이해하고 나를 잘 탐색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를 잘 탐색하고 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봤을 때 자기 어린 시절의 모습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갈등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누가 누구하고 이렇게 싸우거나 이런 걸 굉장히 제가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랬을 때 와이프가 저한테 뭐 이런 얘기할 때 갈등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근데 항상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을 보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사실은 그걸 갖다가 부모가 이제 뭐 부부가 어머님이나 아버지하고 갈등이 일어나거나 혹은 형제하고 갈등이 있을 때 저는 사실 회피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회피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도 어떤 게 있을까요? 때로는 웃기려고, 그러니까는 크라운의 역할이라고 하는 광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러한 모습 때문에 지금 성인이 돼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연결짓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지금 성인에도 이런 현상이 보이는구나 라고 그걸 통찰한다 그러거든요. 이 통찰하는 것이 상담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 통찰하는 능력, 그러니까는 내담자가 그걸 통찰할 수 있게, 내담자가 단순하게 지금 이건 우리 남편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시댁의 문제예요. 혹은 이거는 우리 처가의 문제예요. 우리 와이프의 문제예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상담자가 들어가는 것이 핵심적인 상담의 하나의 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응성 애착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5세 이전에 시작되는 대표적인 영유아기 장애로서 아이와 양육관계에서의 애착 문제가 다양한 발달에 지연하는 장애를 말하고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심하게 손상되고 발달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억제하고 경계하면서 심하게 양가적으로 황당하는 반응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애착 대상을 무분별하게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 중에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진짜 무분별하게 매번 바꿔가면서 파트너를 바꿔가고 성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이 보이거든요. 왜 이럴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그리고 본인과 이제 같이 통찰하다 보면은 어린 시절과 연결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갖다가 생각할 때 상담자로서 이 어렸을 때 어떠한 그런 그 부모하고 관계를 맺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프로이드만 얘기하지 않았고요. 아들러도 그랬고, 아들러 같은 경우는 아예 가족, 그런, 뭐라 그러죠? 기억이 안 나네요. 라이프 어세스먼트?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어세스먼트 같은 걸 해서 가족 관계가 어땠는지, 부모하고 자녀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것을 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으로 상담을 시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성 애착장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쉽게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영아기가 지나서 이제 유아기, 그러니까 2세에서부터 4세 사이에 어떠한 발달 단계가 있고 발달 가업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은요. 요 시기가 2세부터 4세까지가 우리가 보통 요즘은 진짜 어린이집을 많이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집이 없었으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저희는 유치원도 뭐 아주 드물게 갔거든요. 저도 유치원에 뭐 갔다가 나온 케이스니까 사실상 저의 시작은 학령기는 초등학교였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2세부터 4세가 대표적인 어린이집에서의 이런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때 이제 언어 발달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표현도 하고 이런 시기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모방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따라하는 걸 많이 하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보육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조금 더 확대되죠. 요 확대되는 그런 보육에 대해서 좀 더 가족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린 시절을 강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인 발달에 대한 얘기는 안 했고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사춘기까지 발달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그 심리 성욕 발달 단계를 보면은요. 첫 번째 이제 구강기. 그래서 입에 이제 리비도, 그러니까 욕구가 충족증이 있다라는 거죠. 리비도, 욕구망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이제 학문기. 이제 2세, 3세,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학문기, 애널 스테이지에 있는 거죠. 그때는 막 오줌 싸는 거라든지 뭐 변을 보는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아이들이 맺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근기. 여기 좀 약간 얘기가 들어가지만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서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남근기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복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생식기 이렇게 나가는데요. 프로이드는 이게 다 욕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구강기 같은 경우 어때요? 어린애들이 맨 처음에 어디서 그런 욕구를 얻나요? 입에서 욕구를 얻잖아요. 빠는 거. 그래서 젖을 빤다거나 혹은 뭐 물건을 갖다 주면요. 뭐든지 다 입으로 가져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프로이드는 요 욕구, 입에 구강기에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또 고도로 만족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걸 갖다 우리가 픽세이션, 고착이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우유를 먹고 이게 빨아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제가 욕구를 느끼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때 어머니가 저는 1년 반 정도 그 모유를 먹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약간 구강기에 고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요 이빨을 깨물고, 그러니까 손톱 깨물기 하죠. 손톱 깨물기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여전히 아직 그 구강기에 약간 욕구에 고착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적절하게죠. 너무 또 부족하면, 빈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좌절을 느끼겠죠. 아까 얘기했던 애착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유를 줄 때 줘야 되는데 주지 않거나 혹은 아이가 필요로 할 때 애정이라든지 이런 걸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둘 다 안 좋겠지만 그래도 고착이 조금 난 것 같아요. 고착되고 그래도 그거는 애정을 받은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항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배변 훈련이 시작되거든요, 아이가. 그러니까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거나 이럴 때 너무 힘들게 하면 아이를, 그러면 아이가 불안하게 되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아유 또 기저귀에 쌌어, 또 기저귀에 쌌어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배변 훈련할 때 처음에는 기저귀 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줌을 싸면 잘했어요. 이제 변을 화장실에 가서 볼 수 있게 됐네요. 그다음에 기저귀에다 안 싸고 여기다 쌌네요. 이렇게 아이를 칭찬해주고 잘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엄마가 성과를 낸다거나 너는 지금 몇 살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다니니?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안을 느끼겠죠. 특히나 야간에, 만약에 침대에다가 오줌을 쌌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면 막 소금 뿌리게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아이한테,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이런 배변 훈련 단계에서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프로이드가 이야기했습니다. 에릭슨 같은 경우 요걸 조금 더 넘어갔어요. 그래서 성인까지 쭉 봤는데요. 에릭슨은 요 시기, 그러니까 유아기 시기가 어떤 거라고 했냐면요.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구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율성은 부모가 탐험과 자유를 격려하면 아이가 조금 더 독립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뭐 어떤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할 때 부모가 지지해 주는 거죠. 이거 잘하네. 그래, 이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반면에 너무 제재를 가하고 과도하게 보호하고 하거나 혹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배변 훈련했을 때, 이게 뭐야, 창피하게. 이렇게 하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는 의심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진짜, 잘하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유능한가? 뭐 이런 것들 느낄 수 있죠. 그에 반면에, 그 아이가 아이한테 지지해주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그리고 아이가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자율성을 키워주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부모한테 독립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독립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이의 성격과 대인관계 양식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기에 제가 얘기했죠. 이게 가장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장으로 학습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배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오은영 선생님이 잠깐 한 거를 제가 클립했는데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꼽을 어떤 애가 계속 만지작거리는데 왜 애가 배꼽을 만지작거릴까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분리불안 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불안이죠, 결국은. 그 불안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잘 보여주는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청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일어나죠. 자연스럽게. 이 유아기 때 세대차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독립과 보호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애정 표현의 반식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부모는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불화로 발전될 수가 있죠. 부모의 불화가.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발전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갈등적인 부모 자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감정 코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영상으로 제가 여기 담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애정의 축이 있고요. 부모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는 통제의 축이 있어요. 그러면 애정만 보여주는 게 좋냐? 아까 애착 얘기하면서 사실 제가 애정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유아기 정도 되면은요, 이제 어느 정도 또, 규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애정도 있으면서 우리가 통제 혹은 규율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 한자로 엄부자모라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유롭다. 이게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규율도 있으면서 동시에 사랑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안정적으로 부모, 자녀가 하려면은 2세, 4세 정도 됐을 경우에 규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제적이고 지배적인 부모 같은 경우는 뭐만 있는 거예요? 애정은 없고 규율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적극적인 개입하고 가치를 따르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규율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 지배적인 부모가 나타나고요. 그에 반해서 자녀를 지원하는데 너무 규율이 없이 그냥 어떤 거예요? 그냥 방임해버리고 그 다음에 애정도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의존적인 부모도 있죠. 이런 부모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의사결정이나 부양 책임, 정서적 지지 등의 역할을 자녀에게 부여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하거나 자녀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부모,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이 얘기 해볼게요. 예시를 하나 드리는데요.
아이가 학교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엄마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린이집 가기 싫어. 어린이 선생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그래서 안 가겠다고 막 때를 쓰는 경우에 부모로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 만약에 이게서 규율을 되게 강조하는, 그러니까 통제 이런 걸 강조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 가지 마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그냥 나하고 같이 일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너가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가야지. 막 혼내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통제, 지나친 강조, 지배적인 부모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이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좌절을 느끼겠죠. 더 이상 이제 엄마하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겠다 이렇게 느끼지는 거죠. 그에 반해서 너무 또 지나치게 애정만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헬리콥터 맘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막 그 어린이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애가 왜 이래요? 뭐 제대로 한 거 맞아요? 막 그러면서 또 아이 편만을 너무 드는 이런 경우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했어요? 일단 아이의 욕구를 먼저 파악해야겠죠. 무슨 일이 있었니?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들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속상했겠구나. 그랬을 때 너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거였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보다는 너무 한쪽에, 그러니까 애정에 너무 초점을 맞추거나 혹은 규율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오히려 더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근데 애정의 반대가 규율 같고 규율의 반대가 애정 같은데 이걸 갖다 어떻게 둘 다 맞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2세부터 4세부터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하지만 동시에 어떠한 그런 규율이 있고 그런 규칙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독립이 돼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형제 순위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아들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아들러가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의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꼭 딱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혼자 자라는 아이, 싱글 차일드라고 하죠.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냥 애가 한 명밖에 없는 가정 있죠. 그런 경우에 굉장히 스포일드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살펴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형제 자매에 따라서 성격 형성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첫째가 있었는데 둘째가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이 둘째한테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째 아이는 약간 소외된다라는 느낌이 들 거고요. 그다음에 경쟁적인 것도 느껴질 수 있죠. 둘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3명이 있는데 첫째는 처음이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고, 막내는 마지막이니까 사랑받았는데, 둘째 같은 경우 양쪽에 치여가지고 이런 경우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단순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면 형제끼리의 관계는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둘째인 분들은 나는 싱글 차이도 혼자니까는 굉장히 방만하고 맘대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런 관계, 형제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게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출생 순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 정치적인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녀, 장남은 권력과 권위를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노벨 수상자도 많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차남, 차녀 이런 것들과 때로는 차남, 차녀가 장남처럼 권위적이거나 혹은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퇴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첫째가 태어나고 나면은 사랑이 움푹 첫째한테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아이 둘째한테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둘째는 당장 모의 수유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첫째 중에
만약에 내가 너무 엄마가 둘째한테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첫째가 갑자기 퇴행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걷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기어다니고 그다음에 자기도 엄마 젖 달라고 막 우유 달라고 막 이러는 떼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퇴행이라고 합니다. 예. 그 퇴행이 일어나는 경우에 되게 힘들어지죠. 엄마 입장에서도 힘들어지고 아이 입장은 더 힘들어지죠. 아들러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에서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가 느끼는 거는 마치 그 부부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그 새로운 아내를 데려오는 제2의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느낌을 아내가 느끼는 것처럼 첫째가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첫째한테는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친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 둘째가 태어나는데 이제 얘에 대해서 배를 쓰다듬게 하고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재미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자기 동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재미있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 너도 이랬는데 얘도 이랬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런 얘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걸 갖다가 미리 알려주고 그다음에 탄생의 기쁨을 아이와 함께 하는 거, 첫째 아이와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아이의 생일 파티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아이는 포대기 없고 큰 아이와 놀아주는 거 이런 시간을 공유하거나 아이에게 동생을 돌볼 때 굉장히 칭찬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아이가 둘째를 가졌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 어떤 느낌 그 부정적인 느낌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같이 공감해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큰아이가 아이 행동을 하고 싶어 하면은 해보도록 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퇴행 행동을 보이죠. 그런 경우에도 그걸 갖다가 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왜 이래 얘 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갈등 많이 일어나죠. 경쟁도 많이 일어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차별적인 애정도 일어나고 성격 및 능력의 차이도 일어나고 역할 기대에 대한 차이도 일어나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일어나고 부모 간의 갈등 및 가족 간의 불화도 일어나서 형제 자매의 관계가 주요 갈등 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가 되게 핵심인데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양쪽에 규율, 아까 얘기했던 규칙 되게 중요합니다. 규칙 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애정을 한쪽에만 품으면 않겠죠. 양쪽에 같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이런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러니까 서로의 나전달법이라고 하잖아요. 둘 다 나전달법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느끼는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인지시켜주고 그다음에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 카드라고 있잖아요. 그럼 감정 카드를 보여주면서 너가 지금 느끼는 그런 감정은 어떤 거니?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둘이 싸웠을 때 나는 화가 나. 화남 이렇게 누를 수 있겠죠. 나는 굉장히 슬픔 누를 수 있게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자기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갈등 해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그걸 의논하고 형제 간의 갈등에서도 그걸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보였지만 family잖아요. family.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F는 father, A는 and, 그 다음에 M은 mother, 그 다음에 L은 love, 그 다음에 Y는 you. 그래서 family는 결국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가족이라는 게 어린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특성과 기능이 있는데 운명 공동체죠. 자기가 원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태어나자 보니까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가족의 기능은 개체 보존과 종족 보존도 있고 기본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거, 그 다음에 강력한 정서적 지지원이 되는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다양한 의사소통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거는 이게 서로
잘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할 때 우리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감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 내용에 사실 그 감정이 같이 묶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상담자로서 이제 내담자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담자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내담자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동생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동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보면은 얘가 느끼는 감정을 갖다가 화가 났다? 엄마에 대한 화? 그 다음에 아이의 동생에 대한 질투? 이런 것도 느끼죠. 근데 동시에 제가 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얘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는 동생한테만 사랑을 지금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도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정서적인 반응, 얘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진짜 욕구가 뭔지. 그러니까 내용은 그냥 내용이잖아요. 너의 엄마는 아이 동생을 갖다가 좋아하고 너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하니까 너가 기분이 나쁜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더 하면 너 역시도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그다음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야기의 감정이 어떤 있는지를 갖다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의사소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의사소통 자체만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정서적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정서가 묻어내는 정서 이런 것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게 단순히 언어적인 것만 볼 필요가 보면 안 돼요. 비언어적인 거, 그러니까는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족 적응력이라는 걸 갖다 이야기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직된 가족,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제만 있는 가족이 있는 반면에 또 아예 그런 규율이 없는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혼돈된 가정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규율만 있거나 혹은 너무 규율이 아예 없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당한 규율과 적당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엄마하고 아이가 서로 애정 갖고 이런 건 되게 중요한데 그 애정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은 마치 아이가 슬프면 엄마도 슬프고 엄마가 슬프면 아이가 슬프고 아이가 슬프면 엄마가 슬픈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슬프니까 그렇게 실망하고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엄마가 슬픈데 아이가 슬프다는 거는 사실 이게 분리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가 속박가정이라고 그러고 역기능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물론 엄마가 슬프구나라고 느끼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거에 의해서 나의 감정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매시드, 우리가 으깬 감자라고 하는데 매시드 포테이토라고 그러거든요. 으깬 감자처럼 그게 감정이 막 속각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정도 좋지만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나는 나,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애정이 없거나 가족 간에 또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나도 엄마를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과잉 분리된 경우에는 또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간 이런 조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족 생활주의가 있죠. 그래서 시작은 이제 신혼기 이제 둘이 만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산하고 양육한 다음에 이제 학령 정기에 이제 자녀 양육기가 있고요. 학령기에 이제 자녀가 양육된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독립하고 중년기 그다음에 노년기로 나가서 결혼 주기 생활에 따른 부부 만족도를 보면은요 보통 U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힘들다가 처음에 굉장히 만족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쭉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엔의 자아분화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속박된 가정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메시드 포테이토처럼 그러니까 으깨진 감자처럼 너무 이렇게 분리가 안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한테
우리는 하나야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리고 너무 속박되거나 너무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자기 자신한테도 자아 분화가 잘 안 일어난다 그래요. 에고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자신과 타인을 분화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금 더 가면은 결국 자기의 사고와 감정도 분리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제 전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성이 일어나는데요. 그러게 뭐냐면은 감정이 있으면 감정도 있지만 이성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타인과 나를 분리하듯이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도 분리를 어느 정도 해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화가 나죠. 근데 그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행동으로 그 차를 낸 사람한테 막 소리 진다거나 이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오히려 너무 심하게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치기를 했는데 새치기가 아니라 이렇게 차로 주행 차선이 있으면 주행 차선을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싹 들어왔을 경우에 갑자기 너무 막 화내면서 막 복수를 하려고 그러고 막 복수 열전처럼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이거는 감정과 사고가 분리가 안 된 경우거든요. 이게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행 같은 경우는 이 자아 분화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서 간의 유대가 중요하죠.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라든지 아까 응집력도 있어야지만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특히나 부모와 자녀 간의 심리적인 분화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자기 자신 내에서의 사고와 감정, 그다음 행동 간의 분화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실은 그냥 한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무시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죠? 무시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행동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 분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보혜는 결국은 가족 관계에서의 자기 분화가 이 분화,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분화가 일어나야지 이런 내 안에서의 분화도, 심리적인 분화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도하게 가족끼리 정서적으로 밀착되면은 개인의 정체감이 유지되지 못하고 타인의 요구에 주체적인 대응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로의 일에 과도하게 간섭하다 보니까 개인의 불안과 스트레스원이 다른 가족원에게 투사하게 돼서 너무 의존적이 되거나 혹은 반대로 회피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